네,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집값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 교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계엄 전에도 사실 집값 상승률이 많이 둔화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조금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거래량은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예. 거래량이 떨어졌고 서울 수도권을 보면은 이제 서울 25개 구 중에서 마이너스 하락폭으로 들어선 이제 그런 구들도 지금 한 4-5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상승 중인데 서울 전체로 보면. 네, 전체로 보면은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 또 수도권 지역도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가격도 떨어지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 거래량은 지난 7월 대비해서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천 건으로 이렇게 그냥 엄청 줄어들었어요. 거의 9천 건의 절반 수준으로 정도? 떨어들었는데 이제 가격도 그만큼 이제 조금 조정이 되고 좀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수준, 오히려 가격은 뭐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은 이미 좀 떨어지고 있었죠. 지방은 상승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커졌어요. 조금 상승폭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탄핵을 2번 경험했잖아요. 네. 그 당시와 이렇게 박근혜 때 2006년인가요? 네, 네. 그리고 2016년.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 좀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 8년 정도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예. 2016년도에 예. 기준금리가 1.5%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예. 3%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차이도 차이가 조금 워낙 나고 크고. 당시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예. 한 4만여 건이었는데 탄핵 이후에는 약 2만여 건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안 떨어졌다 당시에도. 가격 거래량은 이렇게 많이 당장 줄어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끝나고 나서 오히려 거래량은 그 전 탄핵 전 이상으로 또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심할 거다라고 실수요자들이나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좀 연기해야 되겠다, 보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많이 낮춰서라도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지난 탄핵 정국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이번 탄핵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시장은 시장의 본래의 가격 기능, 가격이 어떻게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금리는 하향 추세에 있고요. 공급은 부족하고 공급을 위한 각종 재건축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게 시청자들도 그럴 텐데 특히 이제 분당이나 일산 분들은 좀 걱정할 것 같아요. 네, 일기 그렇죠. 신도시 선도지구 다 선정이 돼서 야, 좀 잘 될까 하는 그 좀 기대가 좀 부풀어 있었을 있죠. 텐데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련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이 지금 국회에 다 걸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다. 그 어떤 정책으로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이러한 거는 지속이 돼야 되고 이미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실행이 돼야 되고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은 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예.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격 그런 관련해서 네. 희망 사항인데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라든지 또는 공시가 현실화를 좀 폐지하는 법이라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네.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거는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네. 생각이 되지는데 또 뭐 국정 운영을 네. 여야 뭐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시장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양극화 현상은 더 커질 거고 이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예.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을 보고 만약에 이제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야가 네. 또 바뀌거나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장을 위해서 공급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또 공급을 위한 세제 개편 완화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 단핵 정국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집값은 집값 본래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공급에 많냐 적느냐 또는 금리 문제일 텐데 단핵 정국이 어찌됐든 3, 4개월 후에 좀 정리가 된다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집값, 근데 내년 집값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공급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확실한가요? 내년에? 네, 부족하죠. 어느 정도나 부족하겠죠? 내년에 이제 올해 입주 물량 대비해서 예. 서울 수도권의 이제 입주 물량이 한 뭐 15,000여 가구 이제 줄어드는 걸로 지금 서울에도. 예. 예상이 되고요. 되어 있고요. 뭐 지방은 뭐 미분양이 뭐 조금 많이 6만여 가구가 쌓여 있는데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울 지역의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급이 이제 필요로 한데 우리가 공급은 신축으로 공급하는 게 있고 예.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존 물량을 시장으로 자꾸 내보내는 이런 공급도 또 공급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축으로 공급하는 거는 중장기 정책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이나 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예. 중장기 정책이고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금 완화가 뭐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또 세금 완화해서. 그렇죠. 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예. 우리가 이제 뭐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이 임차인들한테 전가하는 것을 또 방지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올리면은 예. 소유자들이 임대인들이 그 세금 올라간 거를 월세나 전세에 포함해서 그게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기준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내년 정도 보면 이런 금리 인하가 혹시 시장은 이제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걸 떠받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만으로?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은 예.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예. 용이해진 자금을 가지고서 내 집 마련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아직도 그 내려가는 하락폭이 예. 기준금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네. 조금 내리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는 기준금리는 더 하락할 것이다. 0.5에서 1.5% 포인트 정도 하락까지도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뭐 2.2%로 잡았다가 각 기관별로 지금 그게 2% 미만으로 지금 성장률을 또 그렇죠. 예상하고들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이걸 감안하면은 기준금리도 분명히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담대 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것이다. 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니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공급이나 그런 어떤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한 예.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요? 내년 시장을. 그래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래가 많이 줄고 있고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이게 하락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뭐 이 추세가 좀 곧 멈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 심리적인 영향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우리 경제의 이런 변동성이 크다라고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시장에 참여를 않게 되는 거예요. 좀 지켜보고 지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전국 현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금리도 떨어졌는데 근데 내 전세 월세 가격은 많이 올라가네. 많이 올라? 그러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장 상황이 형성되면은 네.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 시장은 예. 뭐 서울 주요 지역들 보면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예. 강남 3구 특히 이제 서초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네.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지금 현재도. 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이런 전국 상황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상향을 예상하셨는데 입주 물량은 내년 2026년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나옵니까? 네. 그 당장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집값은 더 우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뭐 정권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장단기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요. 최근 들어서 고금리가 계속 지금 이제 금리가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뭐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경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도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표를 보면은요. 가계대출 연체율은 거의 이제 0.4% 수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뭐 0.6에서 0.7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표만 보면은 왜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계대출 연체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연체율이 늘어나야지만 사실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숨은 속사정이 있는 거죠. 뭡니까?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되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임의 경매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대출금을 회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싸져야 되고 특히 11월, 12월에는 12월 결산을 앞두고 이 대손 충당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채권을 유동화를 시킵니다. 자산 유동화 회사에 500억, 1000억 단위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각된 자산은 자산 유동화 회사를 거쳐서 대부 회사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NPL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화회사에서 대부회사에서 경매를 넣든 개인들이 넣든 배당을 받아가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보여져요. 큰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경매 없는데 물건은 훨씬 늘어나고 있다. 경매 물건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이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4대 지주 포함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서로 이제 이익을 누가 많이 냈느냐 이런 거 이제 경쟁을 또 수치 경쟁을 해야 되고 1등 은행을 이제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매각된 물건은 뭐 2, 3월에는 경매 신청이 돼서 시장에는 6개월 정도 뒤쯤에는 하반기 쯤에는 시장에 법원에 경매 물건으로 많이 또 쏟아질 그럼 것으로 앞으로 경매 예상이 물건이 됩니다. 더 늘어나겠네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집을 싸게 사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하겠습니까?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싸게 사려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 할인할 때 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싸게 하는 방법은 법원에 가서 사는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집값은 조금 상승은 둔화되는데 서울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4,7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1년 전에 비하면 뭐 30-4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평당 분양가는 급등하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우리 환율이 엄청 뛰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건설 원자재 수입 단가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분양가 추이는 조금 더 환율이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지지 않는 한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분양하는 신규 일반 분양 민간 분양 아파트들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양가라는 게 원자재를 쓰는 아파트 회사들의 건설 회사들의 영향 때문인데 환율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서 평당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